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는 감성지능, EI라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감성지능이라는 게 정확히 뭐고, 또 요즘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지, 그리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죠. 혹시 그런 경우 없으세요? 회의실 분위기가 막 엄청 차가운데 누가 딱 들어와서 몇 마디 하니까 분위기가 확 풀리는 거예요? 아, 있죠. 이게 카리스마인가 싶기도 한데 자료 보니까 그 비밀이 바로 감성지능에 있다. 뭐 이런 얘기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뭐랄까, 성격 좋다, 뭐 착하다, 이런 거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아, 감정을 막 억누르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측정하고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기술에 가깝습니다. 기술이요? 아, 네, 이 기술이 실제로 우리 뇌의 구조나 작동 방식에도 영향을 주고 또 관계 맺는 방식이나 삶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방식 자체를 바꿀 수도 있거든요. 와, 되게 근본적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약간 뇌과학이랑 인간관계가 만나는 지점, 뭐 그런 걸 탐구해 볼 겁니다. 우리 안에 화학작용이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또 옛날 지혜부터 최신 연구까지 좀 넘나들면서요. 네, 좋습니다. 그럼 그 일상 속에 보이지 않는 힘, 감성지능에 대해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죠. 네. 근데 시작부터 좀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지난 4년간 전 세계적으로 감성지능 점수가 꽤 많이 떨어졌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그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그러니까 팬데믹 기간을 포함해서죠.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2%까지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어요. 이걸 연구자들은 일종의 감성적 위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감성적 위기. 뉴스 헤드라인에 크게 나오진 않지만 이게 사실 우리 직장이나 가정에 다 스며들고 있는 문제라는 거군요. 그렇죠. 이걸 또 감성적 불황, 이모셔널 리세션이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경제 불황처럼요. 아, 감성적 불황. 재밌는 표현이네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정을 조절하거나 서로 깊이 연결되거나 삶의 의미를 찾는 능력이 약간 고갈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요? 요즘 보면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짜증내고 작은 일에도 발끈하고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상대방의 어떤 뭐랄까 미묘한 신호 같은 걸 잘 못 읽고 소통보다는 그냥 벽을 쌓는 경향도 좀 강해진 것 같고요. 공감 능력 저하랑도 관련이 깊죠. 듣고 보니 진짜 주변에서 그런 모습들이 좀 떠오르긴 하네요. 이게 그냥 개인적인 스트레스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요. 네, 실제로 번아웃 증가랑도 관련이 깊습니다. 2021년에서 2023년 사이에 직업군 65%에서 번아웃 비율이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고요. 65%나요? 와. 네, 특히 젊은 세대, Z세대는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감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 Z세대의 직장인 절반 이상이 만족도가 낮다는 얘기도 있었죠? 네, 그만큼 이제 회사에 몰입하기 어렵고 이직 가능성도 높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죠. 음. 근데 여기서 좀 희망적인 부분도 있다고 하셨어요? 네, 맞아요. 이 하락세가 모두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어떤 개인이나 조직은 오히려 감성 지능이 더 높아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게 IQ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 IQ랑 다르다? 네. IQ는 어느 정도 고정적인 면이 있잖아요. 근데 감성 지능은 고정된 게 아니라 얼마든지 배우고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희망적인 부분이죠. 아, 그렇군요. IQ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명문대 동기 마커스랑 세라 이야기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둘 다 똑똑했는데 결과가 달랐던 거예요. 네, 그 사례가 딱 보여주죠. 둘 다 학점도 비슷하고 능력도 뛰어났는데 20년 뒤에 마커스는 성공한 임원이 됐고 세라는 지능을 뛰어난데 경력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 차이가 결국 감성지능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많은 연구들이 뒷받침하는데요. IQ가 인생의 성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20%요? 생각보다 적네요. 네, 나머지 80%는 감성 지능을 포함한 다른 요인들이라는 거죠. 특히 조직에서는 위로 올라갈수록 기술적인 능력보다는 사람 다루는 능력, 관계 맺는 능력이 훨씬 중요해지거든요. 그렇죠. 리더가 되면 실무 능력보다는 사람 관리가 더 중요해지니까요. 맞아요. 신입 때는 기술 업무가 70%라면
리더가 되면 관계관리나 팀 동기부여 같은 게 70%가 되는 시기죠. 게다가 요즘처럼 AI가 막 분석적인 일들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인간적인 능력이 더 중요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정확합니다. AI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요. 공감, 소통, 협력, 리더십 이런 것들이요. 이게 궁극적인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IQ는 성인이 되면 크게 변하기 어렵지만 감성지능은 평생 개발할 수 있다는 점도 크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IQ가 아주 높지 않아도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이 IQ는 높은데 감성지능이 낮은 사람보다 더 성공하고 행복한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중요한 감성지능이 우리 뇌 속에서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뇌 안에 감정 담당이란 이성 담당이 따로 있다고요? 네, 아주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뇌 깊숙한 곳에는 변연계라고 불리는 아주 오래된 감정의 뇌가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생존을 위해 위험을 감지하고 빨리 반응하도록 발달한 부분이죠. 생존에 직결된 부분이군요. 그렇죠. 그중에서도 특히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일종의 위험 감지 센서 역할을 해요. 뭔가 위협적이다 싶으면 바로 경보를 울리는 거죠. 그 경보 시스템이 문제군요. 가끔 너무 민감하게 울릴 때가. 바로 그겁니다. 실제로는 별 위협이 아닌데도 편도체가 과잉 반응해서 막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우리를 완전 감정적인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걸 편도체 피랍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감정이 납치당한 상태랄까요? 아, 편도체 필압. 재밌네요. 그럼 감성지능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은 이때 이성의 뇌, 그러니까 뇌 앞부분에 있는 전전두 피질을 잘 활용합니다. 편도체가 막 흥분해서 날뛸 때 이 전전두 피질이 딱 나서서 잠깐, 진정해. 이거 진짜 위험한 상황 맞아? 다시 한번 보자. 이렇게 개입하는 거죠. 아, 약간 흥분한 경비원을 차분한 관리자가 진정시키는 느낌이네요.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그래서 뇌스캔 연구를 보면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감정적인 자극을 받았을 때 이 전전두 피질이 더 활성화되고 뇌의 여러 영역들이 더 잘 연결돼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되게 흥미로운 게 나 자신을 이해할 때 쓰는 뇌회로랑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 쓰는 뇌회로가 상당히 겹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말은 즉, 나를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곧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하는 능력으로 이어진다는 뜻이거든요. 뇌 자체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그래서 감성지능이 훈련 가능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훈련을 통해 뇌 기능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감성지능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 데니얼 골먼이 제시한 4가지 기둥 모델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유용한 틀이죠. 첫 번째 기둥이 자기인식, 셀프 어웨어니스. 이게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기초 중에 기초죠. 내가 지금 뭘 느끼는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내 감정의 패턴은 어떤지, 내 강점과 약점, 가치관은 뭔지, 그리고 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걸 명확하게 아는 능력이에요. 아, 아는 능력? 네. 근데 재밌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 한 95% 정도는 자기가 자기 인식이 꽤 높다고 생각한대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객관적인 기준에서 측정해 보면 진짜 자기 인식이 높은 사람은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헉,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네, 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아는 것 사이의 갭이 생각보다 크다는 거죠. 와, 그 갭 때문에 사실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런 상황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기 인식이 정말 중요하고요. 두 번째 기둥은 자기 관리, 셀프 매니지먼트입니다. 나를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 감정을 효과적으로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다스린다는 게 억누르는 거랑은 다르다고 하셨죠? 네, 절대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의 에너지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건설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도 좀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갑작스런 변화에도 좀 유연하게 대처하고 또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하는 것들. 아, 좌절해도 확 폭발하지 않고 실망해도 금방 다시 일어서는 힘 같은 거군요. 그렇죠. 여기서 인지적 재구성,
커그니티브 리프레이밍이라는 기법이 도움이 많이 돼요.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을 의도적으로 바꿔서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인데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 상사한테 좀 안 좋은 피드백을 받았을 때 상사가 날 싫어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대신에 상사가 오늘 뭔가 힘든 일이 있었나? 아니면 내가 이 부분을 개선하면 더 좋겠다는 의미인가? 이렇게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는 거죠. 관점을 바꾸는 거군요. 세 번째 기둥은 시선을 밖으로 돌려서 사회적 인식, 소셜 어웨어네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네. 상대방의 말뿐만 아니라 표정, 목소리 톤, 몸짓 같은 비언어적인 신호를 잘 포착해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 상태인지, 말로는 표현 안 했지만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걸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이랑 비슷한 건가요? 네, 공감이 핵심인데 단순히 상대가 슬퍼 보이면 같이 슬퍼지는 감정적 공감을 넘어서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왜 저렇게 느낄까, 왜 저런 생각을 할까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인지적 공감, 커그니티브 엠퍼시가 특히 중요합니다. 인지적 공감. 네. 그리고 조직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관계의 역학이나 권력 구조 같은 걸 파악하는 조직 인식, 오거니제이셔널 어웨어니스도 포함되고요. 또 주변 사람들의 감정에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는 감정 전염, 이모셔널 컨테이지언 현상을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정 전염, 그것도 흥미롭네요. 자, 마지막 네 번째 기둥은 이 모든 걸 합쳐서 실제 관계를 잘 맺고 관리하는 관계 관리,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능력이군요. 맞습니다. 결국 감성지능은 관계 속에서 빛을 발하는 거니까요. 내 생각과 감정을 명확하게 전달하되 상황과 상대방에 맞게 유연하게 소통하고 또 강압이나 지시가 아니라 설득이나 영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갈등 해결 능력이나 팀워크 능력 같은 것도 포함되겠네요. 그렇죠.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걸 파괴적으로 만들지 않고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또 팀원들이 서로 협력하고 시너지를 내도록 돕는 능력, 이게 다 관계 관리에 해당합니다. 그 자료에 나온 데이비드랑 마리아 매니저 사대가 딱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좋은 예시죠. 데이비드는 그냥 전통적인 방식으로 지시하고 통제했는데 팀 성과는 별로였잖아요. 네. 근데 마리아는 팀원들 얘기에 귀 기울이고 힘든 점은 없는지 살피고 갈등 있으면 중재하고 같이 목표를 향해 가도록 격려하고 이렇게 관계 중심으로 접근했더니 6개월 만에 팀 성과가 확 좋아졌다는 거잖아요. 와, 이게 바로 관계 관리의 힘이군요. 네, 지시하는 리더가 아니라 영감을 주는 리더가 되는 거죠. 들어보니까 이 네 기둥, 자기인식, 자기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관리가 정말 서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맞아요. 어느 하나만 따로 떨어져서 발전하긴 어렵고 다 같이 유기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실제 우리 직장 생활에서는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죠. 아까 위대한 혁명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고용주 71%가 기술보다 EI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건 정말 놀라운 수치인데요. 네, 정말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단순히 있으면 좋은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필수적인 역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직무 성공의 58%를 설명하고 연봉도 더 높다는 데이터도 있었죠. 네,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연평균 29,0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3천만 원 이상 더 번다는 통계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특히 AI 시대에는 단순 반복 업무나 분석 업무는 점점 자동화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 즉 공감하고 소통하고 협력하고 영감을 주는 이런 능력의 가치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관계의 뇌과학 얘기도 되게 재밌었어요. 거울 유런 때문에 남의 행동이나 감정을 보면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우리가 영화 보면서 주인공 감정에 이입하는 것도 어느 정도 거울 유런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이게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기하네요. 그리고 다른 사람 마음을 읽을 때 쓰는 뇌 부위랑 나 자신을 이해할 때 쓰는 뇌 부위가 겹친다는 것도요. 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신경 동조화라는 현상인데요. 사람들이 깊이 교감하고 소통할 때는 뇌파 패턴이 서로 비슷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와, 마치 라디오 주파수 맞추듯이 서로 연결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공감과 연결은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해서 기분 좋은 호르몬, 도파민이나 옥시토신 같은 걸 분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좋은 관계가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공감이나 연결과 관련된 뇌회로들도 근육처럼 쓰면 쓸수록 발달한다는 거예요.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죠. 아, 뇌도 운동하면 발달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감 능력도 연습하면 충분히 키울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도 감성 지능에 아주 중요합니다. 감정 전염 얘기도 빼놓을 수 없죠. 나도 모르게 옆 사람 기분에 물드는 거잖아요. 근데 긍정적인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보다 전염성이 더 강할 수도 있다고요. 네,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물론 짜증이나 불안 같은 부정적인 감정도 쉽게 퍼지지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긍정적인 에너지, 열정이나 감사, 기쁨 같은 것들이 더 강력한 전파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럼 리더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게 팀 전체에 엄청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감성적 리더십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내가 좋은 감정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진정성이에요. 억지로 막 밝은 척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아, 진정성 중요하죠. 자, 그럼 반대로 이 감성 지능이 부족할 때 자료에서는 감성적 무지, 이모셔널 블라인드니스라고 표현했던데 이때 우리가 치러야 하는 대가는 뭘까요? 그 마이클 엔지니어 사례가 정말 좀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 사례가 감성지능 부족으로 인한 숨겨진 비용을 아주 잘 보여주죠. 마이클은 기술적으로는 정말 뛰어난 엔지니어였지만 동료들의 감정이나 분위기를 전혀 읽지 못했고 자기 감정 조절도 잘 안 됐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했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결국 프로젝트가 완전히 엉망이 됐어요. 원래 6개월짜리 프로젝트가 14개월로 늘어졌고 예산은 2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2배 이상 초과됐고요. 심지어 200만 달러가 넘는 중요한 고객 계약까지 날아갔죠. 헐. 핵심 팀원들은 다 지쳐서 떠나버렸고 회사 평판에도 큰 타격을 입었고요. 이게 단순히 성격이 좀 모난 사람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적인 금전적 손실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와, 정말 눈에 보이는 비용보다 보이지 않는 비용이 훨씬 클 수 있겠네요. 생산성 떨어지고 사람들 자꾸 그만두고 고객 관계 나빠지고 팀 안에 갈등 생기고 이런 게 다 낮은 감성 지능 때문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유능한 인재들은 감성 지능이 낮은 리더나 동료 밑에서 일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결국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죠. 이건 조직 입장에서 정말 큰 손실입니다. 그렇죠. 사람 뽑고 교육시키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네. 그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분위기를 해치고 직원들 스트레스 높이고 결국 건강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요. 또 새로운 아이디어나 협력을 막는 기회 비용도 무시할 수 없죠. 독성 있는 업무 환경을 만드는 근본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듣기만 해도 심각하네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개선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감성지능은 개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감성지능이 성별이나 세대, 문화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도 흥미로웠어요. 팬데믹 이후에 여성들의 EI 점수가 남성보다 좀 더 빠르게 회복되는 경향이 보였다고요? 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죠. 물론 이걸 가지고 성급하게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사회적 관계나 공감 능력 같은 특정 측면에서 평균적인 차이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결국 개인차가 훨씬 더 크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그렇죠. Z세대 얘기도 있었는데 대면 소통은 좀 어려워하지만 정신건강에 대해 더 개방적이라는 강점도 있다고? 네, 맞아요. 디지털 네이티브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죠. 중요한 건 서로의 차이를 틀림이 아니라 다름으로 인정하고 각자의 강점에서 배우려는 자세인 것 같아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일할 때 시너지가 나는 것처럼요. 네, 많은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감성 체력, 이모셔널 피트니스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운동처럼 꾸준히 연습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알려주시죠. 네, 거창한 걸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중요합니다. 우선 자기 인식을 키우려면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감정이라는 게 종종 신체 감각으로 먼저 나타나거든요.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어깨가 긴장된다거나. 아, 몸의 신호. 네. 그리고 하루에 한 3번 정도 잠깐 멈춰서 나 지금 뭘 느끼고 있지? 왜 이걸 느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감정 체크인 시간을 갖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감정 체크인. 네.
또 화난다, 슬프다 이런 단순한 단어 말고 지금 좀 실망스럽네, 좌절감을 느끼는구나, 걱정되네, 뿌듯한데 이렇게 감정을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감정 어휘를 늘리는 거죠. 감정일기를 써보는 것도 내 패턴을 파악하는 데 좋고요. 자기인식만 해도 할 게 꽤 있네요. 몸신호 감지, 감정 체크인, 감정 어휘 늘리기, 감정 일기. 그럼 자기 관리는요? 감정이 확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하죠? 핵심은 멈춤 근육을 기르는 거예요. 멈춤 근육? 네, 강한 감정이 확 올라올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일단 심호흡을 한 3번 정도 하면서 잠시 멈추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 짧은 시간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여유를 주거든요. 아, 일단 멈추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지적 재구정 연습도 꾸준히 하면 좋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자동으로 딱 떠오를 때, 진짜 그럴까? 혹시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 이렇게 의식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훈련이죠. 네, 관점 바꾸기. 그리고 정말 기본적인 거지만 잘 자고, 잘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거. 이게 감정 조절 능력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할 수 있어요. 당연한 얘기 같지만 정말 중요하죠. 세 번째, 사회적 인식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 마음 읽는 연습 같은 건가요? 네, 약간 그런 면이 있죠. 의식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비언어적 신호, 그러니까 표정이나 목소리 톤, 자세 같은 걸 좀 관찰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저 사람 지금 기분이 어떨까 하고 추측해보는 거죠. 관찰 연습이군요. 그리고 대화할 때는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말을 요약하거나 질문하면서 적극적으로 듣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시군요 하고 확인하는 식으로요. 이걸 적극적 경청이라고 하죠. 아, 적극적 경청. 그리고 저 사람 입장이라면 어땠을까 하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는 관점 수용 연습도 꾸준히 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마지막 관계 관리 능력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이건 좀 더 종합적인 기술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이건 앞서 말한 3가지 능력을 바탕으로 실제 상호작용 속에서 연습해야 하는 부분이죠. 예를 들면 피드백을 주고받는 연습이 정말 중요해요. 피드백이요?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피드백을 요청할 때는 오늘 회의 때 제가 발표한 내용 중에 혹시 좀 더 개선할 점이 있을까요? 처럼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피드백을 받을 때는 막 방어적으로 변명하기보다 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배울 점이 뭘까 하는 자세로 듣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듣는 연습. 네. 또 좀 껄끄러운 피드백을 내가 전달해야 하거나 아니면 갈등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미리 좀 시나리오를 생각해보고 연습해두는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리더라면 팀원들이 여기서는 내 생각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해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런 심리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관계관리 기술입니다. 와, 듣고 보니까 정말 감성 체력 단련이라는 말이 딱 맞네요. 헬스장에서 근육 키우듯이 꾸준히 해야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한 번에만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호기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잘 안 되더라도 아, 그럴 수 있지. 다음엔 좀 다르게 해봐야지 하고 스스로를 좀 다독이는 셀프 컴패션도 중요하겠어요. 정확합니다. 완벽주의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실수하면서 배우고 계속 나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한 거죠. 자, 오늘 감성지능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게 정확히 뭔지, IQ만으로는 왜 부족한지, 우리 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4가지 핵심 기둥은 뭔지, 그리고 이게 우리 직장 생활이나 관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게 무슨 타고난 재능 같은 게 아니라 꾸준한 노력으로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 기술이자 체력이라는 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감성지능 개발은 단순히 나 한 사람 잘 되자고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파급 효과가 있거든요. 파급 효과요? 네.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쫙 퍼져나가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의 감성지능이 향상되면 그 긍정적인 영향이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가족, 친구, 동료,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간다는 거죠. 아, 나비 효과처럼요? 그렇죠. 개인의 행복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고요. 특히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하는 이 시대에 오히려 더 중요해질 인간적인 연결을 강화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직면한 여러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이 감성지능이 숨겨진 열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와,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바로 이 순간, 감성지능을 키우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기로 마음먹는다면 20년 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그 결정이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이 세상에 남길 영향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한번 잠시 시간을 내서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